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2월 4일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죠. 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3, 40년 뒤에 이 나라는 어떤 사회가 되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누구는 인생은 A, B, C라고 했습니다. Ability, Belief, Choice. 능력과 신념 그리고 선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기 절반 가까이 진학했던 이 서울대학에 낙방을 하고 후기대학인 경희대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기대학이라는 게 있었죠. 인생의 첫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건 겸허라는 단어였습니다. 신이 있어서 저에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뒤에 갈망하던 문단, 등단 또 했습니다. 지금은 본업인 문학도, 생업인 변호사도 팽개쳐 두고 있지만 젊은 시절 문학에 대한 열망과 그로 인한 세속적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수능에서 실패했다고 주눅 들어 있을 수많은 청춘들에게 신이 귀한 선물을 주었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청춘 때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읽었던 책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존 슈터트 미리슨 대의정부론입니다. 이 책 읽은 사람 참 드물 겁니다. 미일은 대의정부가 최선의 정부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의정부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수결이 횡포, 또 하나는 의회의 지적 능력 부족, 세 번째 결함은 의회의 이익 집단화입니다. 오늘날 이 대의민주주의를 지켜보면서 미일이 참 생견지명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일이 지적한 그 세 가지 결함 중에 의회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회는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충동적이며 근시안적이고 무식하며 편견에 찬 정책들을 수립할 것이며 나쁜 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악을 도입할 것인데 미리 정말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회는 잘못된 충동에 휩싸여 정의가 국민정서, 제너럴 필링,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정의 위반을 묵인하거나 강구하는 일이 아마 발생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가 꼭 그렇습니다. 국회는 2일 558조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안인 555조 8천억보다 무려 2조 2천억이 늘어난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재석 287명에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이니 야당도 대거 찬성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먼저 외친 데다가 여야가 뒷전으로 끼워넣기 한 지역구 민원 예산만 5천억이 되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산이 정부안보다 는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백신 구입비 3조가 되어졌다 하나 근본적으로 재정 적자가 112조나 되는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역상 상품권 비용으로 15조가 정부안대로 통과된 것이죠.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연구용역비 20억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이나 추가됐습니다. 제정신인가요? 그래서 국회가 추산한 내년도 국가부채는 무려 856조입니다.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했던 정주영 회장 말을 패러디한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90조가 넘는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데 만약 내년에도 올해처럼 몇 차례 추경으로 대선 전국에 돈을 마구 풀어대면 국가부채는 1000조 가까이 되겠죠. 문제는 야당이 이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야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접었습니다. 다는 큰데 야당은 이제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는 이기적 집단일 뿐입니다. 존 슈터트 미일이 염려했던 지적 능력이 부족한 의회이자 야당인 것입니다. 자, 윤석열 찍어내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추미애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행정부분의 결정이 나온 1일 저녁 기자들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퇴근을 했던 추 장관이 다시 소신을 밝히는 글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그녀는 먼저 검찰 수사 관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 맞추기를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한다. 당장 판사 사찰이라는 문건은 짜 맞추기가 아닌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녀는 또 검찰의 행태로 인해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해 왔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썼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알겠는데 총리가 누구며 장관이 누군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윤 총장 축출에 나서고 검찰 개혁을 외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그리고 조국에 대한 복수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수사 활극에 희생이 된 것인가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녀는 지금 상황을 백척간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백척간도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 건 저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 위를 벌렸던 추 장관이 자신이 백척간도에 섰다고 하니 정말 할 말을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은 그녀가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왜 무서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제 식구나 감사하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검사 인사를 지금 말한 것처럼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하지 않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한 것인가요? 추 장관은 이 페이스북 글에 낙선사에 있다는 노 전 대통령 영전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자, 윤석열 찍어내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감찰과 징계,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고 뒤이어서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효력 정지시키면서 추미애 장관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거기에다 98%가 넘는 검사들의 반발은 겁난 수준을 넘었는데 추 장관 라인인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징계위를 오늘로 늦췄는데 다시 어제 추 장관은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연기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절차적 관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길 제지적 요청을 받아들였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없이 받아들였겠죠. 어제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총 세 발에 멈춰선 추 탱커. 문은 그래도 느낀 게 없나? 장담하건대 느낀 게 없습니다. 그 칼럼에도 썼듯이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의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작전명 윤석열 제거, 문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왔다. 청와대는 이제 윤석열 해임에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무엇보다 개국 1등 공신과 퇴로가 없는 전쟁을 벌이겠다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의 작전이 실패를 거듭하고 민심 위반까지 일어나자 문 대통령은 이제 직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회하거나 퇴각을 하면 미르닥칠 레임덕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모습을 보이긴 싫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 뒤에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하는 법무부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신임 위원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심지어 이런 말도 했더군요.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라. 갑자기 추위를 탄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7.4%로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 지지가 31.2%로서 민주당 28.9%를 제친 겁니다. 자, 이번엔 김종인 위원장이 목에 힘을 넣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청와대가 윤 총장 찍어내기 작전의 정점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명색이 검찰총장을 자르는 일인데 일개 장관이 결정할 문제는 절대 아니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을 서둘러 공석 하루 만에 임명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발을 빼고 있었다면 그렇게 서둘러 임명하지는 않았겠죠. 충분히 검증을 했을 겁니다. 판사 경력의 이용구 변호사인데 그의 임명을 둘러싸고 또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사람이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 분명히 코드 인사입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들어가 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거쳤습니다. 우선 그는 문제의 원전 조기 폐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입니다. 핵심 피의자의 변호사죠. 그렇지 않아도 원전 수사가 윤 총장 배제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는 말이 무성한데 이 핵심 피의자의 변호사를 윤 총장 징계위원인 법무부 차관에 앉힌 겁니다. 당장 수사를 무력화할 의도라는 말과 함께 조소어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렇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인물을 차관으로 선임하는 것이냐. 게다가 정말 급하긴 급했는지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조차 생략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가 강남에 집을 2채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지 못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가 징계위에 참석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이용구 내정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복귀 이틀 만에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로 산업부 국장과장 서기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직무배제지는 11월 24일 대검은 구속수사 보고를 받고 반부패강력부에서 뭉개된 것을 윤 총장의 2일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며 영장 청구를 승인하자 대전지검이 감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여권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원전 조기 폐쇄 강제 수사에 나선 초강수를 둔 겁니다. 언론은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라는 말이 돈다고 썼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왜 양재천 국장이냐? 이 백운규 전 장관과 양재천을 함께 산책하는 사이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과장은 장관에게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모 서기관은 왜 신내림 서기관이 됐을까요? 예, 그는 감사원 감사직기는 작년 12월 1일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파일 444건을 삭제했습니다. 그에게 위선을 묻자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면서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신내림 서기관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위선, 뒷배를 찾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위선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아니라 군부까지 거슬러 올라갈 테니 청와대로서도 윤 총장이 놓은 맞불을 끄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게 된 거죠. 또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대검은 대검 감찰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절차에 관한 이해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의 하수인처럼 보이던 대검 감찰부를 이번에는 윤 총장 편인 대검 인권감독 담당관이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 차릴 수 없게 만드는 한지붕 두 가족 같습니다. 이 조사에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추 장관이 짊어질 짐은 더 커집니다. 자, 이제 청와대의 무기는 드러나 있습니다. 이왕 지사 뽑은 칼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이니 망설일 수도 없게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야말로 최악의 작전입니다. 게다가 윤 총장을 부동의 차기주자로 몸집을 키워주는 일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행정법원 결정문 내용입니다. 이 결정문은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겁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이 직무집행을 계속하면 공정한 검찰권과 감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하고 일단 임명이 되면 소신껏 일하도록 임기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이 사태를 방치한 문 대통령이 아닐까요? 재판부는 추 장관을 향해 이 말도 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 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지휘감독권을 시도 때도 없이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른 추 장관이 부끄럽게 됐습니다. 자, 거칠어지긴 청와대보다 여당이 더합니다. 연일 입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성토에 바쁩니다. 준 여당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무슨 한이 그렇게 맺혔을까요? 윤 총장이 업무 복귀를 하면서 전국 검찰에 보낸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당연한 메시지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일 뿐이며 윤 총장이 감히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악어가 언제 눈물을 흘린지 아십니까?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악어는 무언가를 포식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시신경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떠올린다고도 했습니다. 앞장서서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윤 총장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글쎄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과연 민주적 통제였습니까? 원전 수사를 방해한 것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일인가요? 최 의원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치 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사건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가? 솔직히 저는 패스트트랙 사건이 쪼개기 국회수법으로 국회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여당의 반헌법적 태도를 막기 위한 야당의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잘못된 것이고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무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편파 수사라고 하니 의안이 벙벙합니다. 역사는 과연 그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 결론입니다. 어떻든 이용구 차관이 임명됐으니 징계위원회는 열 것이고 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죠. 징계위는 추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추 장관이 임의로 구성을 하는데 법무부는 아직 그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어제 3일 임기가 시작됐으니 만약에 징계위가 연기되지 않았다면 하루 만에 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꼴사나운 모양새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일주일 뒤인 10일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징계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추 장관이 믿는 검사는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한 뿐인데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피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니 그거야 기각이 되겠죠. 어쨌든 추 장관은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일 겁니다. 이 경우 속전속결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해임을 하면 윤 총장은 쫓겨납니다. 문자 그대로 11천하라고 해야 하나요? 물론 윤 총장이 다시 재판을 통해 징계결정 취소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직무 배제와 달리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또 본안 재판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익이 없다고 봐야겠죠.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역할은 절차대로 법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합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인데 아마도 후임 검찰총장도 법무부 차관처럼 지체 없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겠죠. 역사는 그 후임자를 진정한 패배자로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경기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더군요. 그 경기신문에 연재하는 박재동 화백의 만평이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먼저 목 잘린 윤석열 만평으로 논란을 빚었죠. 그런데 2일엔 목 꿰맨 윤석열 만평을 그렸습니다. 이 만평에는
추 장관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는 칼날을 만지는 모습입니다. 이 윤 총장은 누군가가 두 손으로 잘린 목 부위를 꿰매는 모습입니다. 그 꿰매는 사람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붙긴 붙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네. 모쪼록 조심하시오. 박재동 하백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는 서울미대에 진학했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그가 비록 제 반대편에 있지만 그의 익살이 밉지 않습니다. 초슈퍼 예산이 통과되는데 어느 구독자가 쓴 댓글을 보니 지난 3월 22일 일본 석간 후지신문 기사가 있더군요. 그 기사 제목이 문 정권 무지로 저질러 깔아앉는 한국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동아시아의 그리스. 이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이 5배에 달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정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듯이 세금 살포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책이었습니다.